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일본 성인영화 배우 미카미 유아가 출연한 게임 광고가 등장해 이목을 끈 적이 있죠. 광고의 대상이 연령층을 가리지 않는데 포르노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에 출연하는 배우가 대놓고 얼굴을 드러내고 자극적인 문구가 난무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왕비의 맛이 저질 광고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SNS 내 관련 콘텐츠가 전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왕비의 맛 광고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 5건을 적발하고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삭제를 시정 공고했는데요. 게임위 관계자는 머니S에 해당 게임은 15세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높은 선정성을 보이거나 실제 콘텐츠와 다른 내용의 광고를 내보낸 위반 사항이 있다며 5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 삭제, 시정 공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공고를 요청하면 7일 이내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관련 광고는 다음 주 안에 차단될 전망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광고가 퍼져 있는 만큼 유튜브, 페이스북 등 동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 왕비의 맛 일부 광고에서는 여성을 장미, 레몬, 딸기, 복숭아 등 특정 식품의 맛에 비유하며 노골적인 선정성을 드러냈는데요. 일본 AV 배우 미카미 유아를 공식 모델로 기용한 점은 차치하더라도 미카미 유아의 맛을 느껴바라는 등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를 차용해 문제가 됐었죠. 게임 내용과 동떨어진 광고 내용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는데 왕비의 맛은 천민신분에서 왕의 자리에 도전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게임입니다. 광고에서 부각시키는 미녀는 부각 콘텐츠에 불과함에도 신체 사이즈를 재거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등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담아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켰죠. SNS를 이용하는 주 이용층에 10대가 포함됐고 15세 이용 가임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국 게임들은 국내에 지사도 두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 등을 집행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간다며 대행사와도 출시 프로모션만 진행하는 단발성 계약을 맺는 등 연락할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경우도 많아 개발사 및 퍼블리셔에 직접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사관왕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SNS상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트위터는 수상 후보가 발표된 지난달 13일부터 시상일 당일인 10일까지 발생한 트윗 가운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한 글로벌 트윗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트위터가 조금 시들한 느낌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트위터 유저가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기생충은 시상식 당일 가장 많이 트윗된 영화 1위에 올랐고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160만 건의 언급량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2위는 호아킨 피닉스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가 차지했고 3위는 브래드 피트의 나무조연상에 이어 미술상을 수상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4위는 조조 래빗, 5위는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토이스토리 4 순이었네요.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한 순간 트윗량은 치솟았는데 작품상 수상이 확정되자 전세계 트위터에서는 약 50만 건의 관련 트윗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던 순간은 트윗량이 높았던 순간 3위에 올랐고 호아킨 피닉스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자로 호명되던 순간은 가장 많이 트윗된 순간 2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르네 젤위거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던 순간과 에미넴의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공연이 각각 올랐네요. 봉준호 감독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셀럽 톱5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봉준호 감독 관련 트윗은 52만 건에 달했는데요. 탑5에는 호아킨 피닉스와 에미넴, 브래드 피트, 나탈리 포트만이 순서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관련 가장 많은 리트윗을 받았던 탑 트윗은 아카데미 시상식 공식 계정에서 영화 기생충의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알리는 트윗이었다고 하네요. 오스카의 열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이어져 왓챠 플레이에는 오스카 시상식이 열렸던 10일 밤 봉준호 감독 영화들의 재생 순위가 대거 급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한 관심 전반으로 확대됐는데요.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에 오른 10일 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괴물은 가장 많이 본 영화 1, 2위에 올랐고 살인의 추억은 4위, 마더는 6위, 플란다스의 개는 7위에 올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대표적인 장편 영화 5편이
모두 왓챠플레이 10위권 안에 올랐는데 이 회사 설명에 따르면 하루 전인 9일 밤만 하더라도 순위권 안에 있는 영화는 살인의 추억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는 안 하면 안 되지만 하기도 어려운 것 중 하나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유튜브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유튜브가 정책 홍보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각 부처가 유튜브 구독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데 인기 출연자 섭외는 물론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홍보 업무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이 정부 부처 대변인실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홍보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각 부처에 핵심 성과 지표 목표 설정 기준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개설한 홍보 채널 구독자, 조회수 등을 양적으로 측정해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디지털 소통팀이 설치된 30개 부처는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미설치된 13개 부처에는 5,000명까지 구독자를 끌어올릴 것을 공고했습니다. 부처들이 3명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디지털 소통팀을 꾸리고 동영상, 웹툰 등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지만 정부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수천 건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일 정도로 전파력이 미미한데요. 이 때문에 일부 부처는 홍보를 위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기 캐릭터인 펭수를 잡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펭수와 협업해 제작한 후 업로드한 영상 조회수가 64만 회를 돌파해 구독자 37,300명의 17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죠. 해양수산부도 인기 방송인 장성규 씨와 제작한 영상이 조회수 15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가 적은 부처들은 유튜브를 통한 홍보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사람들을 끌어모을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처 내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등 정책 홍보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전문적인 공정거래 용어, 조사자료 등을 보도자료에만 의지해서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처가 각종 콘텐츠를 생산해내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로 관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지목합니다. 정부 부처 홍보 담당자는 정책을 좀 더 쉽게 소개하려고 하다 보면 법정 용어를 쓰는 것부터 한계에 봉착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민간 유튜브 제작 관계자는 유튜브는 공감을 끌어내는 대중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부처가 젊고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렵죠. 이러다 보니 인터넷으로 마스크 구매 관련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때를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네요. 이데일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안을 가중시키는 스미싱, 해킹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는 총 9,4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삽입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해당 스미싱 문자는 전염병 발생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의 내용으로 유포돼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해 신고 접수 및 조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황반은 악성 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 8곳,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 주소 4곳을 확인해 차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스미싱 탐지, 분석, 차단 등의 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 악성 앱, 해킹 메일 발견 시 118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신고하거나 보호나라 홈페이지의 피싱 스미싱 사고 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때 숙박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인 여기어때와 야놀자의 경쟁이 치열했었죠. 메이저급 연예인 모델을 기용, 공중파 TV 광고까지 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었는데요. 최근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영업 목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여기어때 창업자인 신명섭 전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직원들도 유죄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신민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5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숙박 O2O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1월부터 10월 초까지 야놀자 제휴점수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수집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 서버에 총 1,594만여 회 이상 침입한 혐의를 받았었죠. 이 같은 수법으로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원래 금액, 할인 금액 등 정보를 264회에 걸쳐 무단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민석 판사는 여기어때는 야놀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면서 이에 야놀자는 경쟁력 저하, 비밀 유출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어때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복제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일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들이 5회에 걸쳐 야놀자 서버 접속을 중단시켰다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여기어때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 캐피탈에 회사가 매각됐는데 이때 신명섭 전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약 50%에 달하는 회사 지분 전체를 약 1,500억 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